21세기의 석유는 뭘까요? 반도체? 데이터? 아닙니다. 전기예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가 아니라 발전소를 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현장을 되살리고, 구글은 에너지 회사를 6조 5천억에 삼치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아직 성공한 적도 없는 핵융합에 5천억을 걸었어요. 100년 전 석유로 세상을 지배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 D 록펠러. 그는 석유를 캔 적이 없어요. 대신 석유가 흘러가는 길을 잡았죠. 지금 빅테크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비용은 이미 여러분의 전기 요금에 찍히기 시작했어요. 석유가 처음 발견됐을 때 아무도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859년 펜실베니아. 에드윈 드레이크가 미국 최초의 유정을 뚫습니다. 땅에서 검은 기름이 솟아올랐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펜실베니아 일대가 골드러시처럼 들끓었죠. 원유는 쏟아졌고 정요소는 수십 개가 난립했고 가격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석유는 넘쳐났습니다. 아무나 캘 수 있었고 아무나 정제할 수 있었고 아무나 팔 수 있었어요. 여기서 록펠러는 남들과 전혀 다른 걸 봅니다. 석유 자체가 아니라 석유가 움직이는 길. 당시 원유를 정요소에서 소비지로 보내려면 철도가 유일한 수단이었거든요. 록펠러는 1872년 사우스 임프루먼트 컴퍼니라는 유령 회사를 세워서 철도 회사들과 비밀 계약을 맺어요. 자기 물량은 운송비를 깎아주고 경쟁사가 같은 철도를 쓰면 정상 요금의 2배를 매겨라. 거기에 드로백이라는 장치까지 붙였죠. 경쟁사가 낸 운송비의 일부를 록펠러에게 돌려주는 구조. 같은 기차를 타는데 록펠러만 반값, 옆집 정요소는 2배. 그 2배의 일부가 다시 록펠러한테 가는 셈이에요. 6주. 클리블랜드에 있던 26개 정요소 중 22개가 록펠러에게 넘어갑니다. 클리블랜드 학살. 같은 기름을 같은 양 만들어도 운송비가 2배면 가격 경쟁이 안 돼요. 버틸수록 적자. 버티는 동안 낸 운송비는 록펠러 이익으로 전환. 팔던지 망하던지. 선택지가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수가 진짜였어요. 록펠러는 철도마저 버립니다. 땅 밑에 송유관을 직접 깔아버려요. 석유가 흘러가는 길 자체를 소유한 거예요. 1880년 미국 정유시장 점유율 90에서 95%. 석유를 캔 사람은 수천 명이었지만 석유가 흘러가는 길을 준 사람은 한 명뿐. 1911년 반독점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은 34개로 쪼개져요. 하지만 그 조각들, 엑손, 모빌, 쉐브론, 아모커, 100년 넘은 지금도 세계 에너지를 쥐고 있는 이름들. 회사는 해체됐지만 록펠러가 설계한 구조는 살아남았습니다. 석유는 20세기 내내 산업의 피라 불렸어요. 공장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난방도 전부 석유. 석유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시대. 그 시대를 설계한 게 록펠러였고 그 구조는 150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요. 산업의 피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석유의 초창기와 전기의 최근 역사가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거. 1860년대 석유 넘쳐났어요. 아무나 캘 수 있었고 정요소가 난립했고 가격은 바닥. 그 혼란 속에서 록펠러가 길목을 잡았죠. 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전력 소비 그래프를 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거의 평평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0.1%, 사실상 정체. LED가 보급되면서 전구 하나의 전력 소모가 10분의 1로 줄었고 가전 효율도 좋아졌고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공장 전기도 빠졌거든요. 전기는 남아 돌았어요. 14년 동안 에너지 업계의 전제는 하나, 전기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석유도 그랬어요. 넘쳐나니까 아무도 위기를 못 봤죠. 그 틈에 록펠러가 움직인 거였고요. 2024년 전기의 그래프가 꺾입니다. 한 해 만에 128테라와트시 증가, 성장률 3.0%, 14년간 0.1%씩 기어가던 선이 30배 속도로 솟구친 거예요. 뭐가 이 전기를 먹기 시작한 건가? AI예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AI의 질문 한 번이 구글 검색의 최대 10배 전기를 소모해요. 검색은 있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지만 AI는 정보를 생성하거든요. 연산의 차원이 달라요. AI 모델 하나를 훈련시키려면 미국 가정 100가구의 연간 전기 사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에너지 컨설팅 기업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7%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블룸버그 NEF는 7개월 만에 데이터 센터 전력 전망치를 36% 상향했어요. 전망기관들이 숫자를 발표할 때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자체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상황. 석유가 넘쳐나다가 산업의 피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록펠러가 있었어요. 전기가 넘쳐나다가 부족해지는 지금,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전환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의 지갑에 찍히고 있어요. 2025년 미국 전기요금 상승률 6.9%, 물가 상승률 2.9%의 2배가 넘어요. 골드만삭스가 올해 2월 12일에 낸 수치.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버지니아주는 666개 센터가 몰려있는데 전기요금이 13% 올랐어요. 일리노이주는 15.8%, 오하이오는 12%. 도매 전력 비용은 5년간 최대 267%까지 뛰었고요. 올해 1월에는 버지니아에 한파가 오면서 도매 전력 가격이 하루 만에 9배 폭등한 날도 있었어요. 이틀 전인 2월 12일에는 AI 기업 엔스로픽이 자사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른 주민 전기요금을 직접 보전하겠다고 발표. AI 회사가 동네 전기요금을 대신 내겠다는 건데 뒤집으면 AI가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걸 공식 인정한 셈이에요. 석유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록펠러가 정유를 독점하면서 등유 가격을 쥐락펴락했고 그 비용은 매일 밤 등유 램프를 켜는 평범한 사람들이 냈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원을 장악한 자가 가격을 정하고 비용은 쓰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 전기가 남아돌던 시대는 끝났어요. 부족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부족해지는 순간 록펠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줬으니까요. 지금 그 자리에 서려는 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간 곳부터 봐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 1979년 3월 28일 새벽, 이 원전 2호기에서 냉각장치가 고장나고 운전원이 상황을 오판하고 로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미국 상업 원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 방사능 경보, 주민 14만 명 대피, 수습의 5일. 미국인의 머릿속에 원전 이퀄 공포라는 등식이 박힌 사건이에요. 이후 34년 동안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나의 사고가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30년 동안 얼려버린 거예요. 그 3마일 섬, 사고 난 2호기 바로 옆에 1호기. 사고와 무관하게 수십 년간 정상 가동됐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9년에 멈춰요. 5년간 죽어있던 이 원전을 MS가 되살립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전력 구매 계약, 835메가와트, 약 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 MS는 이 80만 가구분을 통째로 20년간 자기 데이터 센터에 묶었어요. 재가동 비용 16억 달러, 연방 대출 10억 달러까지 승인. 미국인이 34년간 무서워했던 이름의 원전을 빅테크가 다시 켜는 겁니다. 80만 가구분 전기를 한 회사가 20년간 독점하는 거고요. 록펠러가 경쟁사 정유소를 사들여서 석유를 확보한 것처럼 MS는 죽은 원전까지 살려서 전기를 확보한 거예요. 방식은 다르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면 자원을 먼저 잡는 자가 이겨. 구글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MS가 전기를 사는 계약이라면 구글은 전기를 만드는 회사 자체를 샀어요. 2025년 12월 모회사 알파벳이 클린에너지 개발사 인터섹트 파워를 47.5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태양광, 배터리 저장,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는 이 회사를 통째로 삼킨 거예요. 별도로 500메가와트급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계약도 체결. 이건 록펠러가 송유관을 깐 것과 같은 논리예요. 록펠러는 철도에 의존하다가 아예 자기 파이프라인을 깔아서 남의 인프라가 필요 없게 만들었잖아요. 구글도 남의 전기를 사다 쓰다가 아예 에너지 회사를 소유해서 자기 인프라로 만든 거예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아예 다른 차원으로 갑니다. 2024년 1월 다보스, 알트만이 이렇게 말해요. AI의 미래는 에너지 돌파구에 달려있다. 돌파구 없이는 도달할 방법이 없다. 챗 GPT를 만든 사람이 AI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하나가 지금 있는 에너지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원전도, 태양광도, 풍력도 전부 합쳐도 모자란다는 판단. 그래서 개인 돈 375억 달러, 약 5천억 원을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에 넣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투자.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구에서 재현하는 기술인데 성공하면 무한 에너지지만 아직 누구도 상용화한 적이 없어요. 핵융합 상용화는 항상 30년 뒤에 있다는 농담이 돌 정도. 그런데 5천억을 넣은 거죠. 록펠러에 비유하면 이건 새로운 유전을 찾는 거예요. 기존의 석유가 부족해지니까 아예 새로운 에너지원 자체를 만들겠다는 것. 록펠러는 있는 석유의 길을 잡았지만 알트만은 존재하지 않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테슬라의 접근은 이 셋과 완전히 달라요.
발전소를 짓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대신 전기가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움직이는 전체 구조를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올해 2월 테슬라는 뉴욕 버팔로 기가팩토리에서 자체 설계한 420와트 태양광 패널 생산을 시작했어요. 외부 업체에 맡기던 태양광 모듈을 이제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내건 목표가 미국 내 태양광 매족 100기가와트. 지금 미국 1위인 퍼스트솔라가 2027년까지 목표한 게 17.7기가와트예요. 테슬라는 그 6배. 모건 스탠리는 이틀 전 이 태양광 사업만으로 테슬라의 최대 500억 달러, 약 70조 원의 가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가 만드는 건 태양광 패널 하나가 아니거든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서 전기를 만들고 파워월 배터리에 저장하고 인버터로 변환하고 남는 전기는 VPP를 통해 전력망에 파는 구조. 생산부터 저장, 유통까지 한 회사가 다 쥐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이미 가동 중인 가상발전소 VPP가 이 구조의 끝단에 있어요. 수천 수만 가구의 태양광과 배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여서 전력이 부족할 때 동시에 전기를 쏟아내는 분산형 발전소.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 구조가 록펠러의 수직 계열화와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원유 정제부터 송유관, 유통까지 전부 자기 손에 넣었잖아요. 테슬라는 전기 생산, 태양광 패널, 저장, 파워월, 유통까지 전부 자기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록펠러는 중앙 집중형이었고 테슬라는 분산형이라는 것. 록펠러는 거대한 정유소와 송유관을 소유했지만 테슬라는 수만 가구의 지붕과 차고를 연결해서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발전소 하나 짓지 않고 발전소 수십 개 분량의 전력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MS가 2조를 써서 원전 하나를 살렸고 구글이 6.5조를 써서 에너지 회사를 샀는데 테슬라는 소비자의 지붕을 빌려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의 방식이 가장 록펠러에 가까운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MS는 록펠러가 경쟁사 정유소를 산 것처럼 자원을 먼저 확보하고 있어요. 구글은 록펠러가 송유관을 깐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고 있고요. 알트만은 록펠러 시대에 없던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고 있고 테슬라는 석유 시대의 일방향 유통을 양방향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방식은 4가지, 방향은 하나. 남이 만든 전기를 사서 쓰는 시대는 끝나가고 전기를 직접 만들고 저장하고 나르는 인프라를 쥐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150년 전과 구조가 같습니다. 석유가 넘쳐나던 시절 아무도 위기를 못 봤어요. 그 틈에 록펠러가 길목을 잡았죠. 전기가 넘쳐나던 14년 아무도 위기를 못 봤어요. 그래프가 꺾인 지금 빅테크가 길목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아요. 전기 시대의 록펠러는 누가 되는가? 록펠러가 잡은 건 석유를 나르는 길이었어요. 석유를 캔 사람은 수천 명이었지만 석유가 흘러가는 길을 쥔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자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원이 움직이는 인프라를 가진 자가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전기에도 나르는 길이 있어요. 송전망, 변압기. 그리고 전기에는 석유에 없던 특성이 하나 있죠. 저장이 어렵다는 것. 석유는 탱크에 넣으면 되지만 전기는 만드는 순간 써야 하고 남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전기를 담는 그릇, 배터리, ESS를 쥔 자가 또 다른 후보가 됩니다. 발전, 송전, 저장. 이 세 축 중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전기 시대의 지배 구조가 결정돼요. 석유는 땅을 파면 나왔습니다. 중동, 텍사스, 시베리아.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석유 패권은 지리에 묶여 있었어요. 전기는 다릅니다. 원자력, 태양, 바람, 핵융합.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건 만드는 것만으론 이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록펠러가 150년 전에 증명했잖아요. 석유를 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석유가 흘러가는 길을 쥔 한 사람이 전부를 가져갔습니다. 전기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드는 건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나르고 저장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길, 그 길을 쥔 자가 21세기의 록펠러가 됩니다. 150년 전 록펠러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매일 사는 등유 가격에 한 남자의 독점이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알았을 땐 이미 늦었죠. 송유관은 깔려 있었고 정유소는 다 팔린 뒤였으니까요.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빅테크는 이미 원전을 사고 에너지 회사를 삼키고 핵융합에 베팅하고 가정 배터리를 연결하고 있어요. 전기가 흘러가는 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시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 안에 이미 그 전쟁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